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네, 루인의 후예가 되고 싶은 쿱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수식어 안 붙이고 이름만 말하네. 살짝 멈칫했다가 더 이제 준비해서 좀 와보는 것으로. 갑자기 쿠가 예고 없이 하셔가지고. 네, 저번 시간에도 조직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공정성 4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2MC예요? 오, 네. 오. 네. 네. 멋있다. 다뤄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관계적 공정성, 정보적 공정성 이렇게 4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어떤 내용이죠, 쿠? 네, 이제 이어서 지난번에 절차를 안 했죠, 그죠? 분배까지 우리가 했었죠. 아, 조금 더 다뤄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절차하고 관계 정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계 정보는 되게 간단하게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테시스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전에는 이 전통적인 4개 분류에 관한 연구, 이거의 원인 변수, 뭐 결과 변수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 외에 다른 연구들이 뭐가 있었는지도 모아놓은 논문이어서 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절차적 공정성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일관성. 참 그렇잖아요. 우리 뭐 어떤 제도가 있으면 승진 절차가 있다. 그러면 승진 절차를 옛날에는 나이 기준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성과 기준으로 한다. 그럼 뭐 엄청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쉽진 않습니다. 항상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일부만이 부각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한쪽은 계속 처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너무 누적돼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또 지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그레이 존이 더 빨리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죠. 거기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그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 네, 불공정하게 느낀다. 네,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거고 그걸 계속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확성. 얼만큼 정확하게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가, 혼돈의 여지가 없는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목소리를 다 듣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죠? 왜 이번에는 뭐 젊은 사람들 MZ만 그 구성원입니까? 왜 시니어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 실제 우리 듣잖아요. 조직에서. 그죠? 너무 막 MZ 얘기만 들어가지고 회사를 해나가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라는 시니어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계속 시니어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MZ들이 아니 뭐 우리는 직원 아니에요? 이래서 이제 MZ에 대한 목소리를 막 듣게 됐는데 너무 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쪽에 또 반대의 목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쏠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바이어스 서프레션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절차에서 사람들이 공정하네. 이쪽 저쪽 다 얘기 다 듣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correctability. 수정. 혹시 잘못됐을 때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의 여지가 열려 있는 거냐. 네, 빼박이냐. 이런 거. 빼박이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representativeness는
얼만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절차를 운영하느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골고루게 대표할 수 있을까? 뭐 노조 출신은 아무도 안 들어갔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할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대표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윤리적일까? 뭐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윤리성에 관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자기 스스로 본인 이해 당사자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기피를 하도록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는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땅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 부당하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에티퀄리티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관계적 공정성에서도 조금 더 다뤄지실 게 있나요? 네, 관계적 공정성에서 이제 어떤 게 관계적 공정성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존중, 그다음에 진실성, 그다음에 뭐 정당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적 공정성에 있어서는 이 논문에서 특별히 다루지를 않았네요. 네, 정부적 공정성은 아까 얘기한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고 충분하고 시의적절하냐. 네, 요거를 가장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에서 이 4개로 나누는 그 공정성, 분배, 절차, 관계, 정보, 이게 수많은 연구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네, 그런 거예요. 대체로 잘 입증되고 있다. 그런 건데, 하지만 왜 이러미니? 그걸 꼭 나누어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이란 말을 한 단어로 쓰잖아요. 우리가 평소 대화하면서 생활 언어로서 분배 공정성 따로 얘기하고 무슨 정보 공정성 따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제 그 측면을 본 게 이제 오버롤 저스티스예요. 뭐 총 공정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공정성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공정성이라고 하면 되지. 그걸 뭘 이렇게 나누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연구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공정성 측정하려면 한 20개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면 문항이 한 20개나 늘어나는데 합쳐서 한 3개나 6개 정도로 설문을 해서 공정성을 측정했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더라. 그러면 그 정도 묶어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왜 그렇게 자꾸 나누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뭐 이론적으로 그 연구자들의 검토 내용을 말해놓긴 했는데 그게 뭐 우리 직지신공에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또 다른 공정성이 있었어요라고 하는 게 이제 팀 공정성 풍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버롤 저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90페이지에 네, 효과로 저스티스가 뭐 기분 좋고 나쁘게 하는 건 맞는데 그건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직 차원에서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공정성을 진짜로 근데 높여야 되는 거 맞느냐, 뭐 그렇게 하면 뭐 좋아지는 게 있나요? 이런 거죠. 왜 해야 되냐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왜 공정성을 따져야 되느냐. 근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조직에서 일하는 거는 되게 불만스럽고 불만족이 높고 그죠, 불행해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우리 경험적으로 그건 아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좀 이게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positive effect.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positive effect가 사람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 막 이렇게 썩어 있는 표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밝다는 거죠. 표정이 공정하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표정이 밝다는 변수를 측정한 건 아닌데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표정이 밝아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직무 만족.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아진다 그런 거고 조직 몰입은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조직에 계속 붙어 있는다 이런 뜻이라고. 로열티로 볼 수도 있을까요? 로열티하고는 또 좀 다른 개념인데 그냥 네. 리테인의 의미인가요? 그러면? 리테인의 의미가 더 강해요. 왜 그 일을 계속 하느냐? 왜 그 조직에 계속 있느냐? 커미트먼트가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보통 세 가지를 들거든요. 하나는 계산해봤더니 있는 게 낫네. 그래서 계산 속으로 보았을 때 내가 계속 지속할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 사람들하고 떠나서 내가 떠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정서적인 이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모티브 커미트먼트인데 그거는 이 회사가 이 조직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 내가 추구하는 삶과 일치한다. 그게 이제 노모티브예요. 그걸 단계적으로 보지는 않는 건가요? 뭐 이 연구에서 단계에 관한 연구를 내가 보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보통은 뭐랄까 계산부터 시작을 하긴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게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의미까지 찾고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연상이 되긴 하는데 제가 그걸 특별히 연구한 논문을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있을 법하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정서적이든 규범적이든 뭐 계산적이든 어쨌든 공정하니까 여긴 뭐 이런 만큼 버는 것 같으니까 나 그냥 있을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OCB. OCB 나왔다. 엘라.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OCB가 많아진다. 네. OCB는 뭐의 약자일까요? 엘라가 대답해 줄 거예요. 네. 네, 공부 많이 했어요. 조직 시민 행동. 네. 네. Organizational 시티즌십 Behavior. 요게 그게 뭐죠? 내가 질문할 수 있어. 제가 아는 선에서 네. 설명을 해보자면 내 업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조직을 위해서 하는 행동? 그렇죠. 충분할까요, 코? 뭐 그 정도면 거의 99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업무 분장상에 내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결과로 조직이나 타인에게 뭔가 긍정적인 크게는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행동 그런 것이 이제 OCB다. 네. 근데 야, 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너가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 네. 그런 거. 네. 예를 들어 KPI에 들어있지 않은 업무를 하는 거. 그런 게 OCB예요. 그 OCB의 정의를 딱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뭐 비품실 정리하기 뭐 이런 거 요 정도의 일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게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뭐 복사기 열심히 고치는 거나 이런 거. 뭐 종이 열심히 채우고 요즘은 복사기를 다 뭐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네. 라떼는 진짜 복사기 많이 고쳐야 됐거든요. 하도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그 일을 생각했는데 그게 업무적으로도 확장이 되어도 된다는 그럼요. 얘기죠. 네, 업무죠. 그레이존의 업무. 그레이존의 업무 가져다가 그냥 뭐 우리가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혹시 B니까 비헤이비어니까. 근데 요즘은 진짜 그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지정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잘 안 돌아가거나 하고 싶지 않아 하거나 그런 호소가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정교해져서 그래서 제가 계속 공정성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나 지정되지 않은 걸 할 때마다 얼마나 하기 싫고 그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겠어요. 그게 내일이 될 것 같고. 그게 그렇게 그렇게 했다가는 그게 내일이 될 것 같고 그런 사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괜히 요즘 세태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소위 뭐 빨대 꼽힌다는 생각이라거나 내가 호구가 된다는 생각이라거나 그런 생각으로 이어져서 좀 안타깝긴 해요. 저로서는 내가 이게 꼰대 같은 생각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다시 이렇게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절대 손해 보지 않아야 돼 전략을 쓰는 거죠. 나는 절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어. 공정성의 언어로 쓴다면 근데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전략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훨씬 멋진 삶을 살아야 돼라거나 음. 예, 나는 정말 큰 성취를 이룰 거야라는 파지티브한 쪽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험과 도전을 계속 적게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 쌓였을 때 과연 내가 바람직하게 살아왔다? 나 그래 빨대는 안 꼽혔어. 하지만 쏘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대 꼽히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소극적 전략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 대비 뭐 좀 하면 되지 뭐 내가 좀 손해 보면 어때라고 살아간 사람이 나중에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뭐 미래는 모를 일이죠. 네. 그러니까 호구 회피 전략이 생각나네요. 네, 호구 회피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이제 클라이밋이고 풍토인데 옆에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나도 호구가 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네. 호구가 되는 건 나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인생의 추구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전.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안전 추구형. 그다음에 의미 추구형.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가 가서 폭탄 던져서 천왕을 죽여야지. 의미 있는 거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쾌락을 추구해야지. 쾌락 추구형이고,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해야지. 힘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 이제 추구가 있다는 게 내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니체가 이제 윌 투 파워 얘기해서 이제 이거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니체가 말하는 힘과 이 권력은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다음에 쾌락 추구 이쪽 이제 프로이트가 많이 연구한 부분이고 미닝 요거는 이제 빅터 프랭클 뭐 실존주의 뭐 이런 쪽의 이야기고 안전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계속 그렇게 진화해 왔으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나 죽을 수는 없어 나 죽기는 싫어 안 죽을래 해서 사는 삶이 나중에 되게 성공적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호구 회피 전략이라는 게 약간 이거 안전하게 살아야 돼. 위험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을 거야라는 쪽과 좀 가까이 있어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또 성향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같기도 해요. 또 개인의 성향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그 사회적 그 추종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 세태에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예를 들어서 플렉스를 하면 나도 플렉스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소확행하면 마치 소확행이 꼭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네,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결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퀄리티 릴레이션십이 생긴다. 공정한 조직에서는 이제 서로 사이가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동료 의식이 생기고 서로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충족감이 생기겠죠. 소속감이 느껴지고. 네. 그 하이 퀄리티 릴레이션십 뒤에 between employees and their supervisors가 붙어 있는데 네. 그러면 구성원 간의 관계도 좋지만 뭔가 구성원과 왜 상급자와도 예. 좋다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 이제 상급자와의 그런 연구가 밝혀진 바가 있다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경험상 알게 되는 것은 동료 사이도 좋아질 거잖아요. 그쵸. 우리 회사의 동료 사이가 좋지 않나요? 좋죠. 전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팔아야지. 모두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엘리는 대답을 안 했어. 그럼요. 좋다마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는 이제 톤오버 인텐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직 되게 중요한데 이직 의도가 줄어든다. 막 이렇게 이 회사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 자체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직도 실제로 줄어드느냐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직 의도가 있는 것 자체가 회사에 안 좋죠. 그냥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나
어떤 업무 성과가 낮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복수를 그 공정성이 해쳐지면 이제 복수를 한다. 리벤지. 그죠? 안갚음을 하게 되죠. 복수와 안갚음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성의 효과다. 그래서 공정성으로 그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진짜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공정성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강조했던 건 개인은 초월하시라. 개인에게는 초월이 행복을 만드는 되게 좋은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보면 나도 부당한 뭔가 결과를 내고 있어라고 생각할 소지가 엄청 많거든요.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실제 연구 결과에 전에도 아마 에피소드에서 다른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CEO가 예를 들어서 급여가 5억을 받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매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무 적게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미난 일이죠. 네, 뭐 우리 흔히 속담에 뭐 위를 보지 마라, 뭐 아래를 봐라 이런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런 좋은 결과를 낸다는 연구가 많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피어 리뷰를 한번 볼까요? 피어 저스티스. 네. 이게 이제 이 연구에서 낸 저로서는 되게 좀 새로운 뉴스였는데, 새로운 소식이었는데, 공정성에 대하여 과거의 연구들은 조직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어, 또는 나의 상사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측면으로 연구가 많이 됐다. 근데 요즘은 저도 그걸 진짜 많이 듣는 편인 건데, 동료에 대하여 부당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뭐 재택하면서 투잡 뛰어요. 이런 얘기들을 목소리를 낼 거잖아요. 조직에서 그 구성원 자기 동료에 대하여 뭐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쟤는 뭐 일을 너무 못해요. 쟤는 일을 안 해요. 뭐 등등 저만 업무가 너무 많아요. 공통 업무를 왜 제가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다 피어 공정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시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또 추가로 들은 것들이 있으면 예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담배를 피러 간다. 뭐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예인 것 같고요. 어저께 워크숍 하는데 이런 얘기 나왔어요. 화장실 가서 40분 나와서 바로 전화. 뭐 먹미 뭐 이런 식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 네. 저보고 호소하는 거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예전에 한참 주식 열풍 불 때 9시만 되면은 화장실 칸이 꽉 찬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래 한편으로 보면 내 급여 충분치 않으니까 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분노하고 화가 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그 시간에 화장실 가서 딴 일을 하느냐. 그렇다고 그 급여를 깎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급여 깎인다고 생각하면 공정하게 느낄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니까. 근데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니까 거기서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인권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잠깐 자리 비울 때도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자리 비움 뭐 선택하고 비우게 하거나 뭐 그런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정성 얘기겠죠. 점점 이제 옥죄고 막 모니터링을 좀 더 치밀하게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공정성의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미닛 바이 미닛으로 체크해야 되는. 근데 이게 진짜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내가 40분 가 있는 거는 항상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어제 밤늦게 야근하다가 밥을 늦게 먹게 되고 그래서 라면을 먹었더니 배가 안 좋아서 나는 40분 있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내 그렇죠. 거는. 친구들이랑 이제 카톡을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되게 거래적으로 회사를 생각하는 그런 친구긴 한데 어차피 뭐 월급 깎이지 않을 거니까 나 지금 화장실에서 돈 벌어. 그러니까 화장실에 오래 있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 뭐 아니면 뭐 잠깐 은행 갔다 그런 은행 갔다 와. 그러면 거기서 약간 더 시간을 쓴다든지. 뭐 안 걸리면 그만이지. 뭐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많죠. 네. 엘라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났던 건데 그 뭐하러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회사 가냐, 회사 가서 똥 싸면서 돈 벌지, 약간 이런 말이 약간 밈처럼 돌 정도로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네. 피어 저스티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동료가 뭐 빈둥거린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뭐 잡담하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 좀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팀에게는 몰려 있고 어떤 팀은 좀 이제 엊그저께 끝났어. 그럼 약간 좀 느슨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딱 고기만 딱 잘라서 놓고 보면 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끄럽게 우리를 방해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이거 팀 베이스드 페이도 얘기 나오는데 팀 베이스드 페이를 하게 되면 팀 워크를 증진하는 데 되게 좋잖아요. 팀에다가 주면. 근데 생겨나는 문제는 뭐냐면 팀 안에서 또 기여도를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누가 더 열심히 뿐만이 아니라 누가 더 진짜 성과를 냈는지. 그러니까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오만 또 변수들을 또 팀 내에서 또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도 그 이제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콰이엇 퀴팅 이야기, 그다음에 월급 루팡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피어 저스티스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런 걸 볼 때 그 동료에게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네, 거죠.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불만족하고 이직하고 싶어지고 내가 이런 애들하고 왜 일을 같이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죠. 근데 또 이거를 해결하는 게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만드는 것만 해결하는 방법인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윤리학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초월성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윤리학,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기본적으로 너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니? 남의 결점을 맨날 지적하면서 살아가려고 할래? 아니면 너가 그냥 너의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꾸준히 매진하는 삶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사람들이 다 남 탓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나만 피곤하더라. 그런 지혜에서 나온 결론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가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저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남 잘못들이. 내가 괴로워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팀장이나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구성원도 뭔가 이렇게 구성원을 관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 명 한 명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그들의 뭐 목표를 찾아준다든지. 그렇죠. 목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의미 있는 찾는다든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소해지거든요.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나는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뛸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훈련 빡세게 시키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훈련 안 하고 놀 때 내가 혼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정당하고 괜찮고 좋은 거예요. 오히려. 네. 근데 그런 목표 의식이 없을 때는 그저 뭔가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꼴보기 싫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초월하는 그렇죠. 수 있는 바탕이죠. 방법이겠네요. 바탕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롱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 롱텀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물과 다른 게. 그럼 롱텀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뭘 하냐면 셀프 레귤레이션을 하거든요. 자제력. 그러니까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돼라는 롱텀 플랜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맥주 한잔 해야 되겠는데 할 때 그걸 자제하는 거죠.
그 충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자제하는 능력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거 목표가 없을 때는 목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뭔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셀프 레귤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내키는 대로 사는 거고. 그걸 이제 칸트가 끌림 동기, 인클리네이션, 기우, 그러니까 뭐 이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건 되게 노예 상태다. 자기가 없는 거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목표를 세우는 게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나 이거 막 연결지어서 어제도 제가 뭐 어디 그 S 회사에 갔다가 거기 이제 MZ 세대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20대의 결정장애. 그러니까 목표 정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표 중에 선택지가 몇 개 없었다. 제가 살던 시대만 해도 그냥 회사 취직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해외 뭐 막 회사도 너무 종류가 많고 직업도 너무 많으니까 하나를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다. 목표를 설정해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이 목표가 진짜 이게 최선의 목표인 게 맞을까? 근데 이게 선택지가 몇 개 아닐 때는 이게 계산이 가능하고 그냥 딱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너무 많고 아직 내가 모르는 목표도 막 많을 것 같고 이것까지 다 파악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결정. 쿠가 하나를 결정하는 건 나머지를 포기하는 거죠. 맞아요. 쿠가 가끔 제게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뭔가 그건 맞는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저의 지금의 상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현재에 집중하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사람이 살 때는 롱텀 목표, 비전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근데 생각이 나진 않는다. 네. 되게 모호하게 그냥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정도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젊었을 때는 뭔가 포부가 있고 뭔가 목표의식이 있고 그런 호연지기가 있고 막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제로 만나서 물어보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뭐 하나는 이제 헬리콥터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거 외에도 오늘날은 진짜 선택지가 많아졌구나. 맞아요. 내가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택지가 있구나. 예전보다 더 추가된 선택지가 뭐가 있죠? 뭐 아까 얘기하신 해외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회사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네, 뭐 연예인도 할 수 있고 유튜버도 할 수 있고 막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은 뭐 마이클 조던이 얼마 받았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는 막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좌절감이 반영되어 있네요. 이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평가를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자연스러운 좋은지 거죠. 모르겠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 결단인데 결단을 내려본 경험은 또 많지 않은 거예요. 에이 손해 보더라도 이거 해야지 뭐 하는 게 결단이거든요. 완전히 합리적인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 상황인데 뭔가 우리는 또 시험 공부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답을 찾도록 하는 훈련을 받아왔고 또 그나마 대부분은 또 부모님이 결정해줬고 그러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결단도 결단이지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가 뭐 주식이나 그리고 누가 뭐 얼마 번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두각되면서 내가 저렇게까지 저건 좋아 보이는데 저거를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걸 뭐 그럼 나한테 옵션이 뭐가 있지를 살펴보는데 또 뭘 하자는 것은 좀 결단은 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좌절감이 반영되어서 그냥 약간
그냥 선택을 안 하기로 그러다가 선택한 이제 세대인 게 무력감까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 그냥 계속 사람이 덤덤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뭘 해보겠다라는 그 중에서도 이게 선택지가 많아도 저는 선택지가 많아도 뭘 해서 저거 해서 나한테 와닿고 난 괜찮을 것 같아라는 게 들면 저는 선택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 선택지가 많아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가 결혼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의 선택지가 옛날에는 적었거든요. 아빠의 지인, 뭐 동네 사람, 또 저쪽 저 건너 동네 사람 정도였단 말이에요. 너무 옛날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세대예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지가 온갖 SNS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선택이 부르는 포기가 너무 많아진 것도 하나 있고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걸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나와 너무 격차 나는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좌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무력감에 빠지고 뭐 이런 좌절이 이제 선택을 못하는 걸로 자포자기 상태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약간 포괄하면 정보가 넘쳐나서 그렇죠. 생기는 원래 그 이론이 있어요. 음, 예, 선택이 많으면 선택을 그걸 선택하는 네. 비용이 증가해서 그게 결국은 거꾸로 선택지가 많으니까 자유로운 것 같은데 되게 세상은 그냥 이래저래 역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고 자유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힘이 충분치 않은 정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그래서 자유가 그냥 자유로 이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면 좋다. 이게 그래서 자유를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네가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하고 네가 그것을 관철시켜 나갈 힘과 용기가 있니?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퓨어 저스티스도 그렇고 이전 이슈들을 봐도 진짜 그러면 리더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리더가 이거를 그러면 근데 리더가 실무 안 하면 실무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잖아요. 리더가 실무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리더에게. 다 세세히 챙겨달라는 리더에게. 어마어마한 요구가 있는 것에 그렇게요. 대하여 또 중간 관리자들은 그죠. 미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또 다 리더 기피 현상도 그렇죠. 나타나고. 리더 목표도 기피 찾아줘야 현상이 되고 너 뭐 저 재밌어? 엄마도 아니고. 뭐 재밌어? 뭐 좀 해볼래? 요즘 힘들어. 그래. 그래도 정서적으로도 찾아볼까?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지점밖에는 안 떠오르는데 뭐 다른 방법이 직지 있나요? 신공을 열심히 들면 그런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스킬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좋은 해야 답이 됩니다. 있었네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논문하는 거고요. 저도 논문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길은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논문이 되게 중요한 지침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구나.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어떤 안도감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피어 저스티스 관련해서 이 논문이 조금 더 시사점을 주는 포인트라고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졌는데 그럼 이 피어 저스티스를 우리 조직 개발자 뭐 아니면 HR 실무 담당자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다룰 수 있는 좀 제언이나 가이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불만만 있고 말은 못하고 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서적으로까지 미워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냥 이탈하거나 아니면 콰이트 퀴팅의 모드로 이제 자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같이 모여서 업무 분장도 같이 해보자. 그다음에 서로 기대를 나누는 거죠. 거기에 사이콜로지컬 컨트랙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이콜로지컬 컨트랙도 회사와 나와의 컨트랙을 생각을 했지만 동료와 동료의 컨트랙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는 해줘야지 또는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건데 그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속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시각에서만 단정해놓고 상대가 그러지 못하다고 화나고 미워하고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니까 그런 대화의 시간 그리고 그 대화를 잘 이끄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된다. 리더 퍼실리테이션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재밌네요. 진짜 이 부분을 초점해서 볼 수 있겠네요. 심리적 계약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이버시티 이야기도 요즘 이제 증가가 되었고 젠더라든지 네이셔널리티 그러니까 국적 그다음에 나이나 성별 등등 또 이제 성도 요즘 여러 개의 성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공정성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그런 연구들도 많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와 구성원 리더들 간에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좋은 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결국은 포용이기도 하고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론으로 가게 되면 참여적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갈등 해결. 어제도 제가 가서 했던 게 이제 갈등 해결인데 all social conflict are basically justice conflict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공정성에 관한 거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it's not fair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기대와 서로 인풋과 아웃컴에 대한 그런 차이, 인지적 편향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거니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네, 진짜 지금 저 말이 너무 와닿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쿠랑 같이 저희가 이문화 이해에 대한 이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공정성 이슈였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용의 제가 학문적 정의는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포용은 공정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포용이 공정이었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과 포용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뭐 분배적 정의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한 덩어리로 묶여지는 면이 있어요. 공정하면 포용되었다고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지금 키워드 중에 하나가 크로스 컬처럴 리서치라고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공정으로 결국 다뤄낼 수 있겠네요. 이분이 또 아다모비치 아닌가요? 그죠? 약간 소수민족 영국에서는 영국에 계신데 그런가요, 조엘? 모르겠어요. 아는 분이 아니라서. 저도 이거 국적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분이 인클루전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소수자로서. 너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정성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클루전 포용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다양한 뭐 만족이라거나 또는 몰입이라거나 이직이라거나 이런 등등의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게다가 성과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고 하지만 되게 이걸 온전하게 실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계속 제도적인 개발을 해나가되 개인적인 어떤 초월적 태도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미흡한 부분은 리더십 스킬로 해결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엘라는 공정성 관련해서 오늘 얻은 인사이트가 따로 있으실까요? 공정성 굉장히 중요한 팩터긴 한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결하기는 진짜 쉽지 않다. 실타래가 막 꼬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풀 수 없는 실타래. 그래서 그 이렇게 당기면 당길수록 묶이는 실타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뭐 초월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스킬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의 관점,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인지라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난 되게 공정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99.9%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실타래를 풀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혹시 엘리는 오늘 뭐 조직 공정성의 요소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다루었던 전반 오버럴한 저스티스의 뭐 정의로 좀 간단하게 진단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나 피어 저스티스에 관련한 부분들을 그 조직개발 담당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 부분에서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을 이제 일단 할 수 있었던 논문이 된 것 같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부분에서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것까지 다뤄야 돼가 아니라 저게 다뤄야 되는 범위인 것을 일단은 이해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저 아까 예시 들면서 제가 다 불공정하게 느꼈었던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것이 그냥 동료에 대한 이렇게 쟤는 좀 밉네가 아니라 저게 불공정하게 내가 느꼈던 거구나라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공정성을 건드려졌던 거구나. 그렇다면은 그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리더나 아니면 조직개발 담당자들이 그러면 그것을 진일보할 수 있게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은 아까 우리 인풋이나 아웃풋에서 또 봤던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 우리 많은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는 인식의 범위를 가질 수 있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직의 공정성은 제가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거는 절대적 공정이 아니라 상대적 공정이고 우리들만의 공정성이다라는 게 좀 깊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엘라가 말씀하셨듯이 뭐 실타래 같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다는데, 그래도 그 개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로 조금 더 시사점도 주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헐 낫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오가니제이셔널 저스티스 리서치에 관한 논문을 한번 얘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논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